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일본의 오타니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오타니 선수는 투수로서 성공한 선수인데 또 타자로서도 상당히 이제 그 능력이 있어요. 특히 홈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타니 선수가 미국 연봉 서열에서 거의 뭐 1, 2 다툴 거래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자산 시장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제가 지난해 연초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와 비교를 하면 투수지요. 수비한 거예요, 수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또 한국 증시도 안 좋으니까 매도하자. 네이버도 팔고 카카오도 팔자. 인기 있는 주식이라도. 그러니까 수비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비관적이다. 부동산도 안 좋다 하고 주식도 안 좋다 하고 그럼 뭐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비관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3월경에는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너무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르다. 경기가 조금 망가지는 거는 인정하지만 주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00불 초반에 왔을 때 한번 사보자 하고 또 280불 안팎에서 매도 오긴을 냈거든요. 또 4월 초에는 인버스,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죠. 인버스 투자 제한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 비관론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월에 제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 의견을 제시했죠. 그때 우리 대표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난 6월 4일 일요일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시장주의자래요. 그래서 저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시장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론자도 아니에요. 지난 2021년 3월부터 쭉 보세요. 금, 환율, 그 다음에 중국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2022년 들어와가고 미국 주식의 부정적인 얘기, 뭐 한국 주식 물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10월경에 와서는 미국 주식 문제없다, 경기 침체 없다 라는 얘기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이기 전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다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이 그림하고 한번 연계시켜 보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지. 원자재든 또 서로 상호관계, 화살표가 전부 상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그림도 우리 대표님이 지금 사실 그렸는데 제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여차 또 모든 분야가 다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거 적어 놓은 건데 어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고 시장주의자도 아니고 대응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자산 시장이 미국 증시를 놓고는 특히 나스닥과 관련해가 거품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모건 스탠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약 한 2주 전에 포유환율연구소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하고 막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저께 그 일본 증시 좋다고 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일본 경제 성장을 끌고 갈 거다라는 내용을 담았죠. 그 이후 제가 전화를 2통 정도 받았는데, 도요타 어떻느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제안이죠.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1년을 놓고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금 많이 올랐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일본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20% 상승 여러 건 있다 연말까지.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저평가되어 있다 말이죠. PBR이 일반적으로 저평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PR은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주당 순자산이 분모죠. 분자가 이제 주가고, 그거는 PBR이 아니고 PER이죠. 근데 PBR은 순자산 가치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1, 2하면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PER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일본은 PBR 전체 상장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1 이하예요.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크게 뭐 우려할 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에, 다만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일본도 함께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가 또 때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세가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앞 시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대만과 일본의 윈닝 관계, 또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자동차는 토요타가 휘발유 경유 내연기관차죠. 그쪽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전기차로 가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래 가지고 또 전기차로 전환 속도를 늦춘 것 같고, 또 어저께 오늘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아놨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용화 시킨 2차전지하고는 다르죠. 안전성 면에서도 다르고, 지금 토요타는 주행거리도 그 10분 정도 충전하면 1200km 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안전성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새로운 하나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죠. 그걸 토요타가 2027년에는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27년 말경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는 선반영 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또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허를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1000여 건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전고체 쪽에서는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이것이 가장 이제 미래지향적 배터리이기 때문에 토요타가 배터리 시장을 2년 후에는 주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나왔어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가 마지막에 제가 전화 끊기 전에 1년을 보면 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누가 댓글로 보니까 벌써 토요타 자동차 주식을 1000주 정도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4%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크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비만 잘하면, 쉽게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올해는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크지 않다는 얘기는 종목만 잘 고르면, 즉 수비만 잘하면 공격하더라도, 즉 투자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오타니 일본 야구 선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투수이면서도, 투수도 세계적인 투수, 타자도 미국에서도 또 홈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타자니까 아마 자산시장하고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유환율연구소도 지난번에 한 방송을 했을 거예요.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수비를 중시 여긴다. 즉 리스크 관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분석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기금리라든지 아주 몇 개 정도 정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포유환율연구소는 우리 홈페이지 그림에 있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만큼 결국은 아무래도 적중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철저히 한다는 거죠. 지난 6월 4일 일요일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처음에 추천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료 조사를 했어요. 우리 애가 한 5일 정도 제가 시키는 자료를 조사 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이틀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걸 과연 추천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 고민을 해야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거시경제 쪽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은 개별 종목도 리스크 관리부터 하고, 즉 분석을 철저히 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지, 투자를 해놓고 이거 안절부절 못하면 그거는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지만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거시경제 지표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분석하고, 즉 리스크 관리를 해놓으면 불안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22,000원이면 리스크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얘기 듣고도 아마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뒤늦게 해가지고 수익률이 낮을 거고, 또 우리 대표님과 같은 시기에 한 그 경우에는 75% 정도 수익이 났고요. 38,000원대 팔았으면. 여하튼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오타니가 투수다. 투수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지요. 야구에서는 쉽게 하면 수비의 핵심이라는 거죠. 수비가 돼야 그 다음에 공격이 효과가 있잖아요. 수비에서 5점 6점 실점 해버리고 나면 공격이 4, 5점 나오더라도 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중요하고, 즉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쉬워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가 자동차가 이제는 일본 경제를 향후 몇 년간 끌고 갈 거다. 일본 경제 성장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두 분이 이제 토요타 떴느냐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타 괜찮을 것 같다. 1년을 보고 하면 지금 해야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본 경제가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지 않으니까 주가 상승 여력도 20% 정도 위가 열려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릴 것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리봐야 얼마나 내리겠어요? 지난해 10월에도 일본 니케이 지수 얼마 안 내렸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작게 내린 거예요. 다만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이 일본 경제를 보는 시각과 포유환율연구소가 일본 경제를 보는 시각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자산 시장에서 수비 능력, 즉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고 싶는데, 가장 먼저 이제 포유환율연구소는 거시경제를 봐요. 주로 방송 내용도 거시경제 관련 내용이 약 한 70%, 80%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화폐를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면 화폐가 기초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함에 있어서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화폐 없이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공부가 철저해야 된다. 이게 다른 경제학자나 또 경제 전문가와 포유환율연구소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경제학 교과서는 화폐를 늘리면 물가만 자극한다고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포유환율연구소는 전혀 동의 못해요. 기업이 왜 그러면 은행 빚내가 해요? 물가만 자극하는데 이익이 되면 또 생산을 늘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이끌고 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화폐 이론에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무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물리학에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힘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아무리 물체가 작아도, 즉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비트의 속도로 만약에 간다 하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즉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 속도가 중앙은행이 공급한 그 통화량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 그 속도가 어느 시장의 속도가 정상화되고 빨라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화폐 유통 속도는 느려지고 또 주식 시장의 화폐 속도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 3개월 전부터 한 4, 5개월 전부터 화폐 유통 속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그거는 느려지고 그쪽은 주식 쪽은 빨라질 거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나스닥 100 기준으로 14,000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 볼 수도 있고 주가 폭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런 결론은 도출 못하지요. 또 화폐가 물가만 자극한다고 보는 사람은 경기 침체지요. 물가만 오르고 경기 침체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나 포유 환율 연구소는 화폐는 물가만 자극하는 게 아니다. 생산도 결정하고 또 화폐는 환율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입니다. 통화량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을 가지고 환율을 얘기하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는 통화량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화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이 더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경제연구소나 다른 경제 전문가 그리고 경제학자들과 시각차가 크게 틀리죠. 이것이 틀리면 성장률이 틀려요. 지난 약 한 8개월 동안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대부분의 경제연구소,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와 포유 환율 연구소가 크게 차이가 났는데 지난 한 8개월간은 포유 환율 연구소가 완승이에요. 2분기도 이긴다고 봐요. 3분기도 저는 미국 경제 침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걸쳐서 완승이에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거시경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전망, 주가 전망, 금리 전망 다 안 된다는 거죠. 물가 전망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그 자산시장의 수비 능력은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거시경제 분석인데 화폐를 제대로 공부하자. 화폐의 역할은 국가마다 틀려요. 기축통화의 미국 달러의 역할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통화의 역할이 다르고 한국 원화의 역할이 달라요. 또 그 지정학적인 요인하고도 결부시켜 가지고 화폐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산업구조와 또 관련시켜 가지고 화폐를 얘기할 수 있어야 화폐 전문가라지 그냥 경제학 교과서 그 암기해 가지고 그래프 그려놨고 금리 올리면 화폐 수요가 준다 이런 그 아주 단세포적인 접근 전략은 자산시장 또는 거시경제 분석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주식, 채권, 부동산별로 또 분석을 또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성격.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과 또 주가는 기업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과 기업의 재무 상태를 반영한다는 그 특성이 있단 말이죠. 채권은 채권대로 또 특성이 있어요. 국채가 가지는 특성, 그 다음 회사채, 그리고 A급 채권, BBB 채권, 또 정커본드 이런 특성이 다 달라요. 이것을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부동산은 또 부동산대로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 같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제도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빚이 많은 국가는 또 금리가 중요하지요. 변동금리라면 더욱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국처럼 예금이 많고 일본도 그 케이스인데 또 고정금리라면 과거 대출은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또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별 가격 결정 원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자산시장은 상호작용을 해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시장은 상호작용을 하고 끊임없이 그 물리학 이론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뭐 자산시장 분석, 즉 수비가 잘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근데 우리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게 부족해요. 화폐에 대한 이해도 크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성장률, 환율, 금리, 물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는 또 물리학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 분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K 교수죠. 그분하고 포유환율연구소는 2021년부터 극명하게 시각차가 있어요. 언젠가는 아마 K 교수 주장도 맞을 거예요. 근데 올해 안에 맞아 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는데 언젠가는 맞겠죠. 왜냐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근데 고장난 경제학자는 3년 정도는 지나면 맞지 않을까 싶는데 잘 안 되네요. 이유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유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계속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임박하지 않았고, 즉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고, 일본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능력, 즉 리스크 관리는 분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지금같이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제는 조정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종목만 잘 선정하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리스크 관리 내지는 수비 능력인데, 국가도 재무제표가 있어요. 거기 경상수지가 일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도 빚이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채도 비율이 있고 GDP 대비. 또 GDP도 그 기업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국내만 놓고 볼 것이냐. 기업 중심으로 보면 해외 나가에 있는 기업의 또 매출액과 영업실적도 있죠. 그런데 GDP만 놓고 보면 국내지요. 그런 것도 이제 과거와 현재, 가까운 미래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365일 맨날 그 침체만 온다고 분석하면 수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매도 하게 되는 거죠.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국가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능력도 과거 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만 수비가 제대로 된다. 그 다음에 그 정부 정책도 지난 일요일도 어떤 분이 질의를 했는데 6월 4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막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이 성공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시적절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크죠. 일본이 지금 최근에 와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는 부동산에서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 한 10년간은. 90년대에는 당했지만은 최근 10년간은 그 부동산에서 일본이 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 경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산 운용 능력도 이런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를 모두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는 수비도 잘하고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즉 투자 의사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몸값이 비싸죠. 10배 이상이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만약에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 수익금에
뭐 50% 이상 수익이 나면 투자 원본 대비 5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성과급으로 30%를 아마 부를 거고 20%에서 50% 정도 나오면 또 뭐 25%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와 차별화하겠다는 것도 포유 한전연구소가 지난 3년간 수비 능력도 탁월하고 즉 리스크 관리에서 탁월했다. 분석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풍산에서 투자 성공, LS에서 투자 성공, 포스코 홀딩에서도 투자 성공,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도 투자 성공, 또 네이버 매도 의견, 카카오 매도 의견, 다 이것이 그 수비 능력이죠. 수비. 그래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을 찾아낸 것은 이제는 공격이죠. 수비를 잘 하다면 공격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값이 그 야구 선수가 일반 야구 선수보다 오타니는 10배, 20배 비싼 거죠. 100배 비싼 선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보다. 포유 한율 연구소도 앞으로 자산 운용사로 가면 수비 능력과 공격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겠다. 그에 대한 대가도 받겠다라는 것이 철학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